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이성원 교수입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에게 컴퓨터 네트워크 수업을 가르칠 예정이고요. 오늘은 전반적인 인트로덕션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컴퓨터 네트워크 수업을 본 강의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기본적으로 인트로덕션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OSI 7 레이어라고 부르는 그 7계층 구조가 존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계층 구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하겠고요. 그리고 이 수업은 조금 특이할지 모르겠는데 그 theory라고 되어 있는 이론적 부분하고 practic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이론이라 그러면 바로 이해가 되겠죠. 이제 practice는 실제로 뭔가 실습을 해서 개발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전통적으로 컴퓨터 네트워크 수업이 이제 책을 가지고 본다고 했을 때 거의 뭐 1970년대부터 바뀌지 않는 부분들, 뭐 조금 바뀌긴 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theory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센터, 뭐 드론 로봇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래서 전통적인 컴퓨터 네트워크 교재 같은 데선 다루지 않지만 새로운 기술들, 특히 이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하드웨어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프랙티스에서 설명이 될 거고요. 그와 관련돼서 오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많이 들었을 텐데 오픈소스 하드웨어라는 단어를 조금 설명을 하겠고요. 그리고 싱글보드 컴퓨터, 보드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컴퓨터라고 부르는데 결국은 이제 컴퓨터들이 굉장히 작아졌어요. 뭐 IoT라든지 뭐 이런 사물 인터넷 얘기도 나오지만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가 작아지니까 어디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싱글보드 컴퓨터라는 부분, 특히 이제 단순히 전화, 음성, 이동통신 이런 거를 하던 통신 시스템들이 굉장히 주변에 걸쳐져 있는 로봇들, 센서들 이런 걸 많이 연결을 하는 세상이 됐는데 이 가장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리눅스라는 운영체제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은데 리눅스 운영체제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컴퓨터 네트워크를 생각하고 들어왔다면 OSI 7 레이어 이런 게 좀 맞겠지만 이 수업은 한 40%에서 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전통적인 교과서가 아닌 2020년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필드에 나갔을 때에 필요한 기술들을 좀 설명할 거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것보다 이제 하드웨어를 좀 더 설명을 하고요. 싱글보드 컴퓨터, 리눅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컴퓨터 네트워크라는 이름을 일단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컴퓨터 네트워크, 휴먼 네트워크나 소셜 네트워크는 아니에요, 분명히. 컴퓨터 네트워크라고 얘기하는 건 컴퓨터들이 연결된 겁니다. 컴퓨터의 디파인을 할 필요가 있는데 결국은 뭐 저희가 프로그램 가능해가지고 개발자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뭐 크게 컴퓨터든 조그마한 센서든 상관없어요. 그런 컴퓨터들을 연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컴퓨터 네트워크라고 얘기하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는 컴퓨터들을 연결한 네트워크, 일종의 명사죠.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뭐 이동통신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 우리 흔하게 옆에서 볼 수 있는 유무선 네트워크 장치와 줄들,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주로 중시했는데 최근에는 여기 ing를 많이 붙입니다. 컴퓨터 네트워킹.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작업 자체, 그에 수반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들을 통칭한 작업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중시하는 성향으로 바뀌었다는 점,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컴퓨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죠. 좀 구체적으로. 과거 여러분들이 경험을 많이 한 건 분명히 데스크탑 컴퓨터겠죠. 뭐 집에 있는 그 커다란 컴퓨터, 움직이기 좀 귀찮은. 그리고 인터넷을 많이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네이버나 구글에 접속을 할 거예요. 네이버나 구글, 웹브라우저로 접속했을 때 상당량의 정보를 제공하지요. 글자든 이미지든 뭐 유튜브인 경우엔 영상을. 이런 것들 주로 우리가 서버라고 부르는 컴퓨터들입니다.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서버실, 데이터 센터, 책꽂이에 어마어마하게 빼곡한 컴퓨터들이 꽂혀져 있고 그런 애들이 건물 안에 빼곡하게 들어가 있죠. 굉장히 많은 CPU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서버 컴퓨터들도 컴퓨터고요. 우리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워치, 웨어러블 컴퓨터, 뭐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컴퓨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시계보다도 작은, 뭐 극단적으로 가면 최근에는 뭐 LED 전구 이런 것들도 프로그램 가능해요. 그래서 전구를 연결을 해가지고 전구들끼리 통신하고 뭐 이런 것들 충분히 가능하죠. 뭐 사물 인터넷,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부르고 뭐 센서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것들도 전부 컴퓨터의 일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최근에 가전기기들, 없었던 기계가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보일러 이런 애들도 컴퓨터가 들어가서 프로그램 가능하고 네트워크 연결이 되는데 이런 것들도 전부 컴퓨터입니다. 그리고 뭐 무인 자동차, 로봇, 드론 점점 더 많은 것들이 현재 컴퓨터라는 요소 안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본 수업에서는 그 컴퓨터 네트워크의 범주 안에 이들을 모두 담을 거고요. 전통적인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데스크탑, 서버 이들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킹을 했다 그러면 지금부터 펼쳐지는 네트워킹은 사실은 이제 스마트폰도 이제 일반화됐고 IoT 로봇을 움직이는 것들,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이 더 중시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의 반의 프랙티스가 교과서적인 것보다도 모던한 것을 많이 다룬다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새로운 컴퓨터 디바이스들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위한 네트워킹 기술까지도 본 수업에서 담고자 합니다. 굉장히 뭐 그냥 추상적인 그림이에요. 앞서서 얘기했던 것들인데 그림을 보는 것과 같이 이제 스마트폰, 노트북, 뭐 또 스마트폰, 데스크탑, 서버, 컴퓨터 다양한 것들이 결국은 연결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 수업에서 담아보려고 합니다. 컴퓨터 네트워크보다는 컴퓨터 네트워킹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꺼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보게 되면은 과거에는 컴퓨터라는 장치들 주로 데스크탑과 서버였죠. 이들을 연결하는 것, 그들을 연결하는 것이 결국은 컴퓨터나 서버를 박스로 배달을 하고 설치가 되고 그들을 케이블로 연결을 하는데 그 컴퓨터가 하는 역할이 정해져 있었어요. 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일 수도 있는데 네트워킹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이 정보를 만들고 소비하는 게 아니고 왼쪽에서 받은 정보를 오른쪽으로 보내주는 이런 네트워크 장치라고 통상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사용자 컴퓨터, 서버 컴퓨터, 네트워크 장치들을 박스채 싣고 와서 줄을 연결하는 거를 주로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중시 여겼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최근엔 컴퓨터 네트워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과거엔 정해진 기능을 하는 전용 장치들을 줄로 연결했어요. 유선이든 무선이든.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결하는 장치들은 컴퓨터들이고 플렉서블해요. 필요한 기능을 필요할 때에 그때그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소프트웨어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열어보면 우리가 앞서에서 노트북이라든지 데스크탑, 서버, 기타 등등을 얘기했는데 대부분 커다란 인텔 CPU나 작은 인텔 CPU, 커다란 ARM CPU나 작은 ARM CPU 되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성능엔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부품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드웨어들을 연결하는 게 물론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영과일을 보낼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네트워킹이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A와 B의 기능적인 연결을 얘기하는데 더 이상 하드웨어의 고정된 기능을 연결하는 것보단 소프트웨어들로 플렉서블하고 바뀔 수 있는 것들을 연결한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컴퓨터 네트워크라는 거는 컴퓨터란 장치들을 유무선 줄로 연결하는 그런 입장이었다면 최근엔 그래요, 다 컴퓨터들이에요.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들이 뭐가 돌아가고 있냐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연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트워킹 오브 소프트웨어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네트워킹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는 상황으로 우리가 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조어들로 나오고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킹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 심지어 소프트웨어 융합학과에는 2학년 과목으로 데이터 센터 프로그래밍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신조어들이 나오고 ing, 동작 자체에 대한 얘기들, 플렉서블한 것, 소프트웨어적인 얘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들을 한 학기 동안에 우리가 풀어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네트워크보다 네트워킹이 어떻게 보면 좀 더 트렌디한 단어다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컴퓨터들이 주변에 많아진다. 뭐 굉장히 뭐 SF 소설 쪽으로 많이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좀 피부에 와닿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가장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단어가 4차 산업혁명입니다. 슬라이드에 인더스트리 4.0이라고 그래서 새파랗게 칠했는데 사실 뭐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심지어 뭐 외국 사람인 경우에는 산업혁명이 한 번 있었지 어떻게 네 번이나 있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굳이 이걸 네 개로 나눈다 그러면 1차 산업혁명은 결국 이제 기계들이 많이 쓰이게 되죠. 전기기관으로 인해서 물가 주변에 있는 공장들이 사람을 대체한 거였고, 그 다음에 2.0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얘네들이 전기의 힘을 받기 시작을 하고요. 매스 프로덕션, 대규모 생산을 합니다. 똑같은 모델을 엄청나게 많이 찍어대가지고 전 세계에 뿌리는 거죠. 그리고 3.0이 되면은 얘네들이 점점 소프트웨어가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로봇이라든지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글로벌한 제조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결국은 좀 더 똑똑해진 소프트웨어들이에요. 얘네들이 네트워킹으로 좀 더 연결이 되어 있고, 최근에 뭐 컬래버레이트 로봇이라고 얘기하는데, 로봇이 똑깍똑깍 정해진 시간에 똑같은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왼쪽에 있는 로봇가 상황이 동쪽으로 바뀌었을 때 오른쪽의 로봇은 이걸 인지해서 함께 변화가 일어난다든지 사람과 로봇가 협업을 한다든지 로봇과 로봇들이 동기화돼서 함께 작업을 한다든지 제일 중요한 건 각각의 개별적인 로봇가 정해진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단적으로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거시적 관점에서 로봇들을 제어함으로써 인공지능이라든지 데이터 사이언스라든지 이런 뇌에 해당하는 부분이 가미된 것들이 많아집니다.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얘기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결국은 이런 단어가 피지컬 컴퓨팅이나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는 단어들을 만들어냈는데 이런 단어들에 대한 설명은 추후에 하겠지만 우리가 결국은 가장 산업적으로 우리가 들 수 있는 예는 무엇이다? 그래요. 공장에 가면 수많은 로봇가 있습니다. 네트워킹으로 되어 있고요. 정해진 시간 안에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서로 동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리고 이들을 엮어주는 일종의 가상의 뇌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모으고 상황에 따라서 그 데이터가 내리는 지시에 의해 로봇들은 일사불란하게 동적으로 관리가 되죠. 결국은 이런 세상이 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 컴퓨터 네트워크는 과거에 사람과 사람을 전화로 연결하는 게 주 목적이었다면 지금은 이런 로봇들, 움직이는 것들, 자동차, 뭐 기타 등등 드론, 더불어서 수많은 조그마한 장치들을 연결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단어를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배워야 될 OSI 7 레이어가 있습니다. 이게 교회나 이런 데 다니면 우리가 이제 뭐 10계명이다 그래가지고 꼭 지켜야 될 10가지 계율 뭐 이런 게 있어요. 규칙이 있는 거죠, 규칙. 그 규칙은 바뀌지 않고 그 규칙을 실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복잡한 강론들이 만들어지는데 OSI 7 레이어는 굉장히 전통적이고 회사 입사 시험 시에도 많이 나오며 온갖 자격증을 딸 때에도 반드시 나오는 그리고 면접 시에도 심심할 때 물어보는 얘기입니다. 오픈 시스템 인터커넥트라는 OSI와 실제로 아래부터 위까지 7개의 샌드위치 계층이 이루어져 있는 의미인데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예요. 추상적인데 왜 중요하냐? 현재건 과거건 미래건 네트워크에서 하는 일을 봤을 때 이 OSI 7 레이어가 추상적으로 정의한 것들을 대부분 충실하게 이행을 해요. 그것을 어떤 소프트웨어가, 어떤 제품이, 어떤 회사의 물건이 하느냐에 대해서는 차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박스를 하나 가져왔고 네트워킹 하는 장치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묻습니다. 얘는 OSI 7 레이어 중에 몇 개층을 지원하나요? 박스를 뜯지도 않았어요. 근데 박스를 가져온 사람들이 얘는 OSI 3계층까지 지원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 컴퓨터, 이 장치는 이런 일, 이런 일, 이런 일을 하는군요. 라고 대충 이해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OSI7 레이어는 본인이 현재 네트워킹을 이해할 때에 이 소프트웨어, 이 하드웨어, 이 장치, 이것들이 무엇을 하는 건지, 혹은 본인이 필요로 하는 네트워크의 소프트웨어와 장치가 무엇인지를 추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종의 나침반이 될 겁니다. 자, 이제부터 OSI7 레이어를 간단히 설명해 봅시다. 계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하나만 놓고 생각합시다. 왼쪽에 마리아, 오른쪽에 안이 있습니다. 레이어 1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싱글 레이어죠. 리슨 앤 턱이라고 되어 있어요. 뭔 얘기입니까? 사람 말하는 겁니다. 마리아와 안이 기본적으로 통신을 하는데 매체는 에어, 공기를 써요. 둘이 마주보고서 대화를 하는 거죠. 신종 코로나 기준으로는 참 위험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건데 마리아와 앤이 서로 에어라는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그냥 마리아가 턱하고 안이 리슨하고 안이 턱하면 마리아가 리슨하는 그런 경우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는 시작으로 설명을 좀 더 추가해 볼까 합니다. 말하는 거에서 조금 바꿨습니다. 맨 아래를 보면 US 포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요. 우체국을 통해서 우리가 편지 한번 보내보는 겁니다. 자, 마리아 입장에서 안하게 메일을 보낸다고 했을 때 종이로 써서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실제. 어떻게 우리는 보내는지 봅시다. 일단 마리아는 본인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턱을 해야 되는데 어디다 합니까? 종이 위에다 합니다. 일단은 알파벳으로 하겠죠. 그래요. 종이를 들고 거기다가 본인이 말을 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마리아 측면에서 가장 첫 번째 만나는 레이어 3라고 칭하겠습니다. 레이어가 높은 쪽이 사람, 즉 사용자에 가까운 거예요. 레이어 2에 인크립트, 디크립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전시 상황이라고 가정한다면 마리아가 작성한 편지,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건 암호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크립트를 하게 되고요. 사이퍼된 텍스트인데 암호화된 텍스트로 바꾸게 됩니다. 근데 방금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랬나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어요. 마리아가 레이어 3에서 영어로 썼고 레이어 2에서 인크립트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인크립트가 된 종이를 어떻게 합니까? 박스에 종이 봉투에 고이 넣어서 우리는 우체부에게 전달을 드리고요. 우체부 직원분께서 안에게 차를 타고 데려가는 작업을 합니다. 이게 레이어 1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봉투에 담은 박스를 우체부님께서 직접 들고 이동하셔야 돼요. 레이어 1은 이런 식으로 OSI7 레이어에서 레이어 1이 있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실제 0과 1의 조합을 물리적으로 전달합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가 쓴 편지를 레이어 1에서 써서 레이어 2에서 인크립트 했고 레이어 1을 통해서 열심히 차를 타고 보내면 안은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는데 안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마리아가 레이어 1에서 보냈으니 안의 레이어 1은 받습니다. 우체부님께서 이제 사서함에 넣어주시면 안은 그것을 받아서 봉투에서 꺼내야겠죠. 레이어 1이 끝났으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레이어 2에서는 암호화된 글자를 다시 암호를 푼 영어의 글자로 바꾸게 되고요. 그 뒤에 레이어 3에 올라가면 우리는 영어로 되어 있는 최초의 안이 받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결과물을 확보한 겁니다. 결국 레이어 3를 통과해서 안에게 전달된 이 편지, 안은 리슨한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마리아 쪽에서 위에서 아래로 레이어 3, 레이어 2, 레이어 1을 통해 안에게 전달하고요. 안은 레이어 1, 레이어 2, 레이어 3를 통해서 마리아가 전달하고자 했었던 정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레이어링 아키텍처는 보내는 쪽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받는 쪽에서는 아래에서 위로 동작을 하고요. 마리아의 레이어 3, 영어로 썼으니까 그거를 읽을 수 있는, 영어로 읽을 수 있는 거는 안의 레이어 3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레이어 2, 암호화했죠. 해석할 수 있는 건 안의 레이어 2입니다. 디크립트죠. 마리아의 레이어 1, 우편물을 보냈습니다. 받는 것은 안의 레이어 1, 우편물을 받았죠. 자, 동작은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지만 기능적으로
각 마리아와 안에 있는 계층들은 서로 건너편에 있는 계층하고 통신을 하는 겁니다. 마리아의 레이어 3는 안의 레이어 3와 마리아의 레이어 2는 안의 레이어 2와 마리아의 레이어 1은 안의 레이어 1은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는데 같은 계층끼리 사실 의미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라고 부르느냐? 피어 레이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어라고 얘기를 해요. 통상 피어 투 피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금 얘기한 게 왼쪽에 있는 특정 계층이 오른쪽에 있는 동일 계층과 통신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혹시 P2P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불법 파일 다운로드, 토런트 이런 거 얘기하죠. 이건 이거하고 좀 다른 얘기입니다. 서버가 없다 이런 얘기들인데 수업을 진행하면서 부원 설명을 하도록 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 뭡니까? 아, 레이어가 있구나.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가는구나. 각각의 레이어는 떨어져 있는 애들끼리 피어 통신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슬라이드하고 비슷한데, 그래서 결국은 왼쪽에 오른쪽에 같은 레이어끼리 빨간색 점선으로 걷지요. 보는 것과 같이 피어 간에는 로지컬한 커넥션, 통신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레이어 3에서 레이어 2로 그래요. 정보를 내립니다. 레이어 2에서 레이어 3로 정보를 올리죠.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레이어 3와 상대편 레이어 3끼리 의미 있는 거를 하는 거지 위아래끼리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고요. 위에서 준 것을 아래는 그냥 받아서 전달하고 아래에서 받은 것을 본인 할 역할 한 다음에 위로 전달하는 이런 의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얘기를 다시 반복해서 얘기를 했고요. 떨어져 있는 계층끼리 일종의 로지컬한, 실제로 뭔가 물리적으로 선을 갖다 꽂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레이어끼리 의미 있는 행동을 하니 이런 걸 로지컬 커넥션, 로지컬 커뮤니케이션이다 라고 우리가 지금부터 칭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마리아하고 안하고 레이어 1만으로 통신하고 레이어를 3개 가지고 통신하는 거를 보여드렸는데, OSI라고 부르는 건 뭡니까? 단체가 생겼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컴퓨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여러 곳에서 쓰기 시작하는데 그 컴퓨터들끼리 통신을 하려니 모두가 각자 따로 만든 통신 기술과 통신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던 거죠. 이래선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통신 장치를 만들던 회사들끼리 모입니다. 그리고 모인 회사들은 우리가 제조업체가 다르고 소프트웨어를 만든 사람이 다르더라도 이 장치들이 통신이 가능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거를 개방형 통신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픈된 시스템을 인터커넥션하는 기술을 정의하는 단체를 만듭니다. 이게 OSI예요. 여기서 굉장히 수많은 기술을 만들었고 실제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만들었는데 너무 시대를 앞서갔고요. 이 기술들은 모두 사멸합니다. 근데 통신 장치가 가져야 될 레이어의 계층이 7개 정도일 것 같고 각 계층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이 정의한 개념, 7계층 개념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아래에서 위로 사람은 어느 쪽을 접합니까? 앞쪽에서 설명한 것처럼 상위 계층, 이 경우에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7계층을 사람이 접하고요. 장치들끼리 물리적으로 0과 1을 주고받는 이 부분은 어딥니까? 즉 휴대폰과 이동통신 장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노트북과 유무선 공유기는 피지컬 레이어, 즉 맨 밑바닥을 통해서 무선, 유선으로 연결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OSI 7 레이어가 만들어졌고요. 아래에서 위로 설명을 하면 1계층이 피지컬, 2계층이 데이터 링크, 3계층이 네트워크, 4계층이 트랜스포트. 그래서 이렇게 1, 2, 3, 4가 트랜스포트 서비스라고 얘기하고 전통적인 컴퓨터 네트워크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즉 사용자가 경험하는 서비스에 가까운 것이 5의 세션, 6의 프레젠테이션, 7의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가 됩니다. 각각의 기능을 설명한다 그러면 피지컬 레이어는 단순해요. 왼쪽에 있는 장치와 오른쪽에 있는 장치를 유선 혹은 무선으로 연결한 다음에 0과 1의 조합을 보냅니다. 이것이 속도가 얼마냐, 아날로그 통신이냐, 디지털 통신이냐, 무선이냐, 유선이냐 굉장히 달라지는 건데 왼쪽과 오른쪽을 유선이나 무선 줄로 연결을 하고 0과 1의 메시지를 주고받게 하는 것이 피지컬 레이어입니다.
0과 1의 조합을 받으면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통신은 자연계의 유선과 무선을 사용하는데 모두 어떠한 이유로든 에러가 안 날 수가 없어요. 빨리 이동을 하면은 신호가 왜곡이 되고 비가 오면 노이즈가 탑니다. 유선이든 무선이든 항상 그래요. 결국은 이 위에다 데이터 링크 레이어라는 걸 올려서 왼쪽 장치와 오른쪽 장치 사이에 에러가 났을 때의 에러를 검출하고 이걸 복구하는 에러 디텍션. 두 장치 간에 성능 차이가 있어요. 한쪽은 인텔 CPU, 쿼드코어 어마어마하고 한쪽은 굉장히 오래됐고 작은 컴퓨터입니다. 어마어마한 컴퓨터가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작은 쪽으로 보내면 작은 쪽에서 못 받겠죠. 결국 이럴 때에 작은 쪽에서 나 더 이상 못 받아. 속도를 좀 제어해 줬으면 좋겠어. 플로우 컨트롤이에요. 따라서 1계층에 저 0과 1의 조합을 보내고 2계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러와 그 다음에 속도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사실상 에러 상황이죠. 에러 상황을 방지하는 계층이 있으니 데이터 링크 계층이 됩니다. 여기까지 1, 2계층을 설명을 했는데 대개 두 가지가 같이 물려 있어요. 무슨 얘기냐? 무선랜. 무선랜은 IEEE라는 표준화 단체에서 802의 그룹에 속한 11번째 워킹 그룹이 만든 피지컬과 데이터 링크예요. 0과 1을 보내고 받는 피지컬 레이어의 특성에 맞춰서 에러 검출을 하고 플로우 컨트롤하는 데이터 링크를 설계합니다. 대부분의 1계층과 2계층은 그래서 합쳐져 있어요. 이게 유무선 공유기라고 부르는 거에 붙는 와이파이도 방금 설명한 것처럼 802.11 기술인데 그렇고 유무선 공유기에 유선줄을 연결하면 802.3이라는 이더넷 기술인데 마찬가지예요. 1과 2가 있고요. 통상 우리가 4세대, 5세대라고 얘기하는 이동통신 3GPP 이런 단체에서 만드는데 1, 2계층이 같이 묶여서 얘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1, 2계층은 왼쪽에 있는 장치하고 오른쪽에 있는 장치를 연결하는 줄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미국에 있는 구글 서버를 접속할 때에 중간에 얼마나 많은 네트워크 장치들을 거쳐서 미국까지 가겠습니까? 결국은 줄 하나 가지고는 네트워크라고 하지 않고 주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A 장치에서 쏜 메시지가 B 장치에 도착한 후 C, D, E 중에 한 군데로 가야 됩니다. 줄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역할이 필요합니까? 내가 A가 보낸 B를 C, D, E 중에 누구한테 보내지? 우리는 이때 줄이 하나보다 더 많아졌을 때 어딘가로 보내야 될 거를 결정해야 될 때 네트워크 레이어를 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 라우팅이에요. ROUTING인데 ROUTE, 루트라고 얘기하는 게 길이죠. 방금 받은 메시지를 어느 길로 보내지? 그래서 라우팅이라는 게 중요하고 이런 걸 주로 전용으로 하는 장치가 라우터라는 장치가 있어요. 어떤 소프트웨어 기술을 쓰느냐, 하드웨어 기술을 쓰느냐에 따라 라우팅이 될 수도 있고 스위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위치라는 장치도 흔하게 많이 듣고 있고요. A 장치, B 장치, C 장치, D 장치라고 얘기했잖아요. 네트워크 장치에 이름을 붙여줘야 됩니다. 네트워크 어드레스가 필요합니다. 결국은 1, 2계층을 통해서 줄을 연결을 하고 0과 1을 보내면서 에러 검출 및 복구와 흐름 제어, 플로우 컨트롤을 했어요. 그리고 그 줄을 넘어가서 다른 장치로 보내는 네트워크 레이어로 올렸고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국에서 경희대학교에서 보낸 메시지가 구글까지 갈 때 어마어마한 장치와 줄을 통과할 텐데 어딘가에서는 에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맨 끝에 있는 웹브라우저와 맨 끝에 있는 유튜브 서버 간에 결국 네트워크 레이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메시지를 도착시킬 텐데 행여라도 메시지에 에러가 있다면 누가 움직입니까?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움직입니다.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웹브라우저하고 웹서버로 생각하면 되는데 맨 끝단에 있는 애들끼리의 에러를 검출하고 복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교수님 2계층에서 에러 검출 및 복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OSI 7 레이어는 굉장히 재밌는 특징이 있는데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는 에러 검출 및 복구, 흐름 제어 등을 지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장치가 100% 지원하는 건 아니에요. 구현을 할 때에는 이런 기능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나는 여기서 요렇게 지원을 하겠어. 에러 검출 및 복구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와이파이, 무선랜이라고 불리우는 애도 한번 에러가 났을 때에는 몇 번 시도를 해요. 안 되면 버립니다. 따라서 데이터 링크 레이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해야 될 역할을 쓰기는 썼지만
실제 제품이나 소프트웨어를 구현을 할 때 100% 모두 다 에러 검출 및 복구와 흐름 제어를 하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서비스 입장에서 본인이 에러 검출 및 복구가 필요하면 우리는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트랜스포트 레이어와 네트워크 레이어는 굉장히 유명한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TCP/IP란 단어를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TCP는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엔드-투-엔드 에러 커렉션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소프트웨어고요. IP는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소프트웨어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TCP/IP라고 하면 뭔지 모르겠지만 왼쪽과 오른쪽을 연결을 해서 TCP라는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에러 검출 및 복구를 하며 그 메시지는 IP라는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길잡이 역할을 한다. 만약 당신이 스마트폰을 쓴다면 아마 와이파이나 이동통신의 데이터 링크와 피지컬 레이어를 쓰고 있다 라고 이해하면 돼요. 여기까지가 트랜스포트 레이어에 대한 트랜스포트 서비스 1, 2, 3, 4 레이어에 대한 얘기였다면 약간 달라집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본다고 얘기합시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유튜브 사이트에 붙어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일단 웹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유튜브 사이트에 접속을 해야 됩니다. 화면에 뭔가 일사불란하게 펼쳐지겠죠? 제일 중요한 거, 돈을 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무엇이냐? authentication, 즉 돈을 냈는지 안 냈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넷플릭스인 경우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유튜브는 레드, 넷플릭스인 경우에 무엇이 있나요? 돈에 따라서 동시 사용자 수와 해상도가 달라져요. 뭡니까? 돈을 내긴 냈어요. authentication을 했는데 돈을 얼마 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유튜브는 돈을 안 내면 광고 봐야 되는 거고 레드를 하면 돈을 안 내도 되죠. 즉 authentication으로 합법적이기는 한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레벨이 있는 거죠. 이런 것을 퍼미션이라고 합니다. 어디까지 지원을 할 것이냐. 그리고 세션 리스토레이션이라는 건 무엇이냐? 눈으로 볼 때에는 동영상도 오고 자막도 오고 오디오도 오고 다 같이 오니까 하나로 온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스트리밍에서는 영상과 음성과 텍스트가 되게 구분되어 있어요. 일정 시간 단위로 얘네들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해 줍니다. 이런 것들이 세션이라고 불러요. 즉 뭔 소리입니까? 나는 결과물로는 영화를 보고 있지만 저쪽 컴퓨터에서 서버에서 우리 쪽 컴퓨터로 정보를 보낼 때에는 음성과 데이터와 영상을 구분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서비스에 대해서 여러 개의 통신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을 세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래가지고 음악 하는 사람들 보면 기타라든지 뭐 드럼이라든지 이런 거를 세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해요. 여러 개의 악기들이 조율이 되듯이 통신에서도 여러 개의 그 데이터들이 하나의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으니 얘네들이 이그러지면 예를 들어서 영상과 음성이나 음향이 이렇게 시간이 벌어지면 이런 것들을 재조립하는 행위, 이런 거를 세션 리스토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시작되는 지점, 어떤 서비스가 제공돼야 될지에 대한 레벨에 대한 것, 서비스가 제공될 때에 서비스를 구성하는 애들 간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 이런 게 세션 레이어라고 볼 수 있어요. 약간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런 거지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밑에서 하는 일이 많은 거죠.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는 우리가 유튜브를 본다고 합시다. 영상이 결국은 동영상이라는 게 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죠. 뭐 WMA, MP4, 뭐 AVI, 즉 같은 영상을 저장하더라도 오디오들을 저장하더라도 어떻게 저장하는지에 대한 규칙이 있어요. 통상 이게 컴프레션 혹은 코딩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 듣고자 하는 것들을 컴퓨터에 어떤 식으로 저장할 건지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말 그대로 그 모양에 대한 걸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인크립션, 암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이 돼요. 결국은 세션을 통해서 주고받는 매체들, 미디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모양을 만들지에 대한 걸 프레젠테이션 레이어가 정한다고 볼 수 있고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뭐 깔끔합니다. 무엇입니까? 웹브라우저에서 넷플릭스, 유튜브, 유저 인터페이스 예쁘게 되어 있죠? 어디 메뉴 누르고 단추 누르고 사용자가 접하는 최종 접경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가 될 수 있고요. 요 5, 6, 7이 되게 하나로 합쳐져 있으니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웹브라우저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많은 뭐 멜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벅스의 바이브 뭐 이런 그 음성 소프트웨어들, 전용 소프트웨어들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대부분 이 세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OSI 7 레이어 한 10분 넘게 아래부터 위로 각각의 계층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네트워크와 관련된 일을 떠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OSI 7 레이어는 반드시 이해하도록 하고 시험 문제도 단골로 나옵니다. 이 시험에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디를 가던 입사 시험을 치르던 승진 시험을 치르던 한 번쯤은 OSI 7 레이어를 아래에서 위부터 쓰시오. 이렇게 될 거니까 반드시 이해하기 바랍니다. OSI 7 레이어도 배웠고 앞쪽에서 마리아하고 안처럼 레이어링 아키텍처를 배웠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느냐? 지금 그림을 보면 맨 위에 디바이스 A하고 디바이스 B가 궁극적으로 통신을 할 거예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네트워킹 장치들이 중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2대 있네요. 자, 그럼 디바이스 A의 어플리케이션에서 디바이스 B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메시지를 보낸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디바이스의 A의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가 궁극적으로 통신을 하고자 하는 것은 디바이스 B의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으로 쭉 레이어 투 레이어 커뮤니케이션이 있는데 메시지는 어떤 순서로 전달되느냐? 디바이스의 A가 보냅니다. 누구에게? 7에게. 그럼 누가 받나요? 7의 어플리케이션은 받아서 6의 프리젠테이션을 통과해서 모양을 갖추죠. 미디어 모양을. 그러면 5를 통해서 세션 안에 꾸겨 넣습니다. 이것이 영화에 보여주고 있는 영상, 음성, 텍스트 중에 하나야. 세션은 이렇게 만들어진 서비스들의 트래픽을 트랜스포트에 전달합니다. 트랜스포트의 역할, 디바이스 B의 트랜스포트까지 에러 없이 보내는 거죠. 따라서 디바이스 B까지 가야 되니 네트워크 레이어의 힘을 빌을 수밖에 없어요. 네트워크 레이어는 인접한 옆에 있는 장치 쪽으로 또 메시지가 가야 되니까 디바이스의 A의 데이터 링크와 피지컬을 통해서 인터미디에이트 노드 쪽으로 메시지 보냅니다. 인터미디에이트 노드, 디바이스 A 쪽에 있는 이 메시지 받습니다. 어디를 통해서? 피지컬을 통해서. 자, 그럼 메시지는 다시 피지컬에서 데이터 링크와 네트워크를 위로 올라가고요. 인터미디에이트 노드 네트워크에서 메시지 받았네요? 누구한테 쏘라고요? 디바이스 B에게. 그럼 열심히 고민을 합니다. 자세히 보내니까 오른쪽에 있는 장치에게 보내면 되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트워크 레이어가 결정을 해서 다시 데이터 링크 레이어와 피지컬을 통해 오른쪽에 있는 인터미디에이트 노드로 보냅니다. 다시 아래에서 위로 피지컬 데이터 네트워크, 다시 위에서 아래로 네트워크 데이터 피지컬. 자, 이제 제대로 전달을 했으니 디바이스는 받을 거고요. 피지컬 데이터 네트워크 트랜스포트를 통과해서 세션 프리젠테이션에서 해석한 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죠. 기능은 왼쪽과 오른쪽의 피어 커뮤니케이션, 전달은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같은 그림이 반복이 됐어요. 근데 OSI 7 레이어를 이해하면 참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얘기한 거를 보여주는데 위쪽의 그림부터 봅시다. 왼쪽 끝에 소스 호스트, 오른쪽 끝에 데스티네이션 호스트. 중간에 장치가 여럿 있네요. 하나는 랜이라는데 링크1이라는 장치. 오른쪽에는 랜이라고 얘기하고 링크2란 장치. 가운데 라우터가 있어요. 심지어 라우터는 왼쪽 오른쪽뿐만이 아니고 아래로 향하는 줄까지 더 있네요. 밑을 봅시다. 각각의 장치가 얼마만큼의 레이어를 가지고 있는지. 왼쪽에 소스 호스트를 보니까 여기 어플리케이션은 5, 6, 7을 합친 겁니다. 호스트 둘은 소스하고 데스티네이션 모두 OSI 7계층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쵸? 근데 라우터는 아까 얘기했죠? 라우터는 통상 네트워크 레이어가 최상위에 있어서 길을 결정한다. 말했던 것처럼 레이어 1, 2, 3만 있습니다. 스위치는 레이어 1, 2만 있죠. 네트워킹 기능은 라우팅 기능, 줄잡이 기능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OSI 7 레이어하고 장치들을 연결할 수 있어요. 따라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장치가 라우터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왼쪽과 오른쪽을 연결하는 피지컬과 데이터 링크가 있고 왼쪽에서 받은 것을 어느 쪽으로 보내야 될지 결정하는 네트워크 기능이 있구나. OSI 1, 2, 3를 지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결국은 이런 식으로 OSI 7 레이어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에는 진짜 제품들의 1:1 반영이 되기를 원했지만 현재 그건 아니고요.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존에 있는 장치를 이해할 때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중에는 네트워크를 설계할 때 어떤 장치가 필요할지를 추상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방금 그림에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앞서 그림에서 어플리케이션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아니고 567이에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유가 이 그림에 있어요. OSI 모델은 처음에 7레이어였지만 지금의 인터넷 TCP/IP라는 소프트웨어가 트랜스포트와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쓰이고 있는 유행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저 어플리케이션 프레젠테이션 세션이 앞서 말한 것처럼 되게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되게 만들어져요. 결국은 저 세 개를 분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은 어플리케이션을 저렇게 하나만 봤을 때에는 즉 OSI 7 레이어 입장에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7, 프레젠테이션 6, 세션이 오지만 사실 인터넷이라는 게 활성화된 이후로는 되게 합쳐져서 그냥 어플리케이션 하나로 퉁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의 뒷부분에서 행여라도 트랜스포트 위에 바로 어플리케이션이 올라가면 OSI 7 레이어에서의 APS 765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OSI, 앞쪽에서 이미 얘기했어요. 오픈 시스템 인터커넥션에 대한 단어였고, 시스템을 개방적으로 해서 벤더가 다르더라도, 장치가 다르더라도 연결하자 였고요. 지금은 여기서 만들었던 굉장히 수많은 것들이 다 사라졌고, 계층을 7개로 나누자라는 것, 각각의 계층이 해야 될 의미들, 이런 것들만 살아남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습할까요? OSI 7 레이어에서 최상위, 레이어 7은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결국은 사람의 접경이 되는 엔드 유저가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그래요. 우리가 아까 영상, 음악, 음성, 글자, 압축, 코딩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결국 굉장히 친숙한 MP3, MP4, 아스키, 유니코드, 기타 등등이 다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라고 보면 돼요. 세션. 약간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결국은 하나의 서비스가 만들어질 때에는 영화 같은 영상을 얘기했을 때에도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글자들 다 제각각이 따로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결국은 음악책에 음악에 수많은 악기가 들어가듯이 이렇게 수많은 서비스들, 수많은 컨텐츠들을 이렇게 묶어서 할 수 있는 애가 되겠고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아까 뭐라 그랬나요? 로그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했을 때 합법적인지에 대한 어텐티케이션 더불어서 통상 어서라이제이션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등급이 있는 거죠. 비싼 사람, 그 다음 비싼 요금 내는 사람, 싼 요금 내는 사람, 굉장히 고가 요금 내는 사람에 따라 차별적 제공을 하는 것들을 통상 세션 레이어에서 책임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맨 끝에 있는 애들끼리에서 에러 검출 및 복구를 하는 reliability, 즉 신뢰성을 제공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다시 얘기해서 OSI 7 레이어가 있지만 각각의 레이어에서 해야 될 일을 모든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100% 구현하진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트랜스포트 레이어에 충실해서 에러 검출 및 복구를 하는 대표적인 애가 TCP라는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에러 검출 및 복구를 하지 않으면서도 트랜스포트 레이어인 애가 UDP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TCP UDP라는 애가 인터넷에서 굉장히 유명한 트랜스포트 레이어 소프트웨어다라고 이해해주면 좋겠습니다. 레이어 3는 결국은 줄이 여러 개일 때 어느 줄로 보낼까에 대한 문제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을 라우팅 혹은 스위칭이다 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고요. 여러 장치들을 결국은 통신을 시킬 거니까 장치의 이름, 나중에 가면 소프트웨어도 이름을 갖는데 이름을 주는 어드레싱, 이 경우에는 장치, 컴퓨터 한 대, 스마트폰 하나 이런 경우를 되게 그 네트워크 어드레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어드레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피지컬과 데이터 링크는 뭐라 그랬나요? 왼쪽과 오른쪽을 유무선 줄로 연결해서 0과 1을 보내는 것이 피지컬이고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에러 검출 및 복구, 신뢰성 보장 이런 게 데이터 링크 계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상 의미 있는 동작은
같은 레이어가 서로 다른 컴퓨터 사이에 있을 때 그 레이어 간의 통신이 사실 많은 의미를 갖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위에서 아래, 아래에서 위로 인터레이어 간은 별 의미를 안 뒀는데 뭐 사실 그렇게 인터레이어 간에 똘똘한 일이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선 그냥 단어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데 기본적으로 위에 있는 레이어가 아래에 있는 레이어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때 우리가 단어를 이런 식으로 PDU 혹은 SDU라는 얘기들을 많이 써요. PDU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볼 때 주로 얘기를 하고요. SDU인 경우에는 아래에서 그것을 받을 때에 대한 얘기들로 많이 하는데 뭐 크게 현재는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실제로 나중에 통신 프로토콜을 구현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이 SDU하고 PDU의 단어를 조금 더 그 기술에 정의되어 있는 엄격한 의미로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따라서 SDU, PDU 이런 단어가 있구나. 그 정도로만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실제로 통신 소프트웨어를 짜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PDU와 SDU 같은 게 있고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지? 그럴 때 조금 리마인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쪽에서 잠깐 데이터 링크와 피지컬 레이어에서 뭐 무선랜이 있다, 이동통신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TCP/IP가 트랜스포트하고 네트워크 레이어의 유명한 애들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기존에 있는 기술들이 되게 매핑이 돼요. 피지컬하고 데이터 링크에 집중을 해보면 정말로 두 개를 모두 한 박스가 다 지원을 하죠. 802.15.4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블루투스 애들이에요. 그래서 블루투스 애들이 IEEE라는 단체의 802라는 곳에서 15의 워킹 그룹이 있는데 거기서 만든 거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와이파이는 뭐 무선랜, NFC가 니어필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레이어 1, 2가 저렇게 같이 다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끝으로 가면 더 많은 기술들이 쓰여져 있는 걸 볼 수 있고 이동통신도 마찬가지로 3GPP라는 곳에서 만드는데 저 피지컬 데이터 링크에 해당합니다. 3GPP가 네트워크까지 올라가 있는데 조금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고 통상 1, 2라고 보시면 돼요. 네트워크 레이어는 앞서 얘기한 IP가 있어요. 근데 통상 IP 버전 4를 의미하는데 여긴 또 버전 6를 썼죠. 그리고 뭐 RPL이라든지 뭐 6LoWPAN, ZigBee 이런 애들이 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고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TCP 그리고 TCP UDP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어플리케이션은 뭐 여럿 있는 걸 볼 수 있죠. 웹브라우저에서 자주 쓰는 HTTP도 족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고 직비인 경우에는 네트워크 3계층, 4계층, 어플리케이션까지 3계층을 걸쳐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요. OSI 7계층에서 계층을 구분했다 그래가지고 그 계층마다의 소프트웨어를 짜진 않아요.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여러 계층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IP 버전 6가 뭔지 모른다. 그때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몇 계층 레이어입니까? 네트워크인데요. 그러면 세부 구현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라우팅이나 라우팅 같은 기능을 하는 즉 왼쪽에서 받은 거를 오른쪽으로 보내는 일을 하고 장비에 이름을 붙여주는 어드레싱을 하는 그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컴퓨터 네트워크가 무엇인지와 OSI 7 레이어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이제 이론 수업인 경우에는 저 OSI 7 레이어의 각 계층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할 거고 자 그럼 이제 프랙티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기술들이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지? 라는 걸 이해해야 되는데 통신은 일단 무엇이든지 하드웨어가 있어요. 컴퓨터라고 부르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그 위에다가 소프트웨어를 구현하게 돼 있죠. 굉장히 복잡한 얘기들을 나중에 많이 하겠지만 오늘은 그냥 교양 수준으로 편안하게 얘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픈소스란 단어와 오픈소스 하드웨어라는 단어를 일단 잊어버리고 교양 얘기를 해봅시다. 아두이노 많이 들어본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최근에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전자공학과 한 번씩 들어오려는 친구들은 들어보거나 한 번씩 다뤄본 장치죠. 뭐 2003년에 시작된 프로젝트예요. 대학원생들이 졸업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프로젝트였고 2003년에 뭐 여기 있는 사람들 쭉 같이 모여가지고 마스터 시리즈 즉 석사 논문을 쓰려고 만들었습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심플하면서 로우 코스트한 툴이에요. 뭘 하기 위한 넌 엔지니어들, 공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회로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시각 디자인을 하는데 전구에 불도 켜고 모터도 돌렸으면 좋겠고, 이런 거 어떻게 좀 싸고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왜요? 왜 그럴까? 실제로 하드웨어는 특정 목적을 위해서 되게 만들어지는데, 하드웨어는 회로도를 설계해야죠. 실제 보드를 만들어줘야죠. 굉장히 고난이도의 작업입니다. 문제는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맞지 않다면 특수 제작을 해야 되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그런 어마어마한 비용을 대지 않으면서 값싸고 심플하게 여러 목적으로 좀 범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 없을까? 직접 이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AT메가라고 부르는 굉장히 저렴하고 간단한 컴퓨터라고 좀 얘기하기 좀 애매한데 통상 프로세서라고 우리가 또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세상을 좀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걸 만들었어요. 이름을 붙였습니다. 본인들이 모여가지고 맨날 술 먹던 그 바의 이름 아두이노였고, 아두이노 바에서 열심히 토론해서 만든 저가의 범용으로 쓸 수 있고 값싼 이 보드 아두이노 보드가 탄생합니다. 아두이노 보드는 굉장히 재밌는 컨셉을 만들었어요. 일단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란 단어는 한번 좀 들어봤을 겁니다. 소스가 공개되어 있다. 즉 소스 코드를 누구도 볼 수 있어요. 소스 코드를 본다는 게 뭡니까? 보고 공부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프로그램을 짰구나. 훌륭하네. 생각하다 보니까는 써보고 싶어요. 써봐도 돼요. 생각해서 보니까는 내가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선을 해가지고 컨트리뷰션이라고 부르는데 다른 사람들도 쓸 수 있게 개방했어요. 즉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를 읽을 수 있는 자유, 공부할 수 있는 자유, 쓸 수 있는 자유, 개선하는 자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의무인데 다른 사람에게 배포하는 것. 이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입니다. 아두이노는 이 개념을 하드웨어에 적용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처음에 교육적인 목적으로 이런 보드들이 싸고 저렴하게 많이 만들어지길 바랬어요. 그래서 회로도를 공개하고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만들도록 오픈소스란 단어를 하드웨어에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난감스러운 이 아두이노는 전 세계적으로 빅히트를 치게 되지요. 가장 대표 보드인 아두이노 우노를 보고 있어요. 보게 되면은 중간에 AT메가 328이라고 되어 있는 애가 운영체제가 없이 돌아가는 정해진 일을 전원이 들어왔을 때 그냥 꾸역꾸역 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부르는 애고요. 프로그램을 짜서 제 안에 집어넣으면 전기가 흐르는 동안에는 그 작업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합니다. 전원을 빼면 그냥 그대로 프로그램이 기억이 돼 있어요. 다시 전원이 들어가면 똑같이 그 작업을 해요. 제일 중요한 건 맹장이 많은 구멍들이 있는데 아날로그 핀들, 디지털 핀이 있어요. 디지털 핀, 영아님은 이를 받고 영아님은 이를 출력합니다. 불을 켜라, 꺼라. 뭐 이렇게 하면 되죠. 아날로그 핀, range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어 0에서 100, 이 사이에 있는 값이에요. 빛을 환하게 켜라, 어둡게 켜라, 모터를 빨리 돌려라, 천천히 돌려라. 결국은 아이듀이도는 디지털과 아날로그 정보를 받아 AT메가에서 처리한 후 다시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출력하는 굉장히 단순한 보드예요. 그리고 자랑스럽게 왼쪽 상단에 Made in 이탈리아라고 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두이노는 나오자마자 거의 빅히트를 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굉장히 고가의 돈을 들여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하드웨어인데, 이 정도만 돼도 본인들이 저 정도의 가격을 감수하면서 하고 싶은 거를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거였죠. 그리고 보는 것과 같이 아두이노 사이트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보면 굉장히 다양한 기능과 형태의 제품을 만날 수가 있으니 사람들이 요구한 거예요. 너무 커요. 작게 해주세요. 이거 필요 없으니까 빼주세요. 이런 기능이 추가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뭐 성능이 좋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피셜 보드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결국은 개발자들이 이런 부품을 구하는 것이 너무 비싸니까 못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하드웨어들을 굉장히 쉽게 이런 아두이노 보드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게 됐으니
프로그래밍의 대상이 서버나 데스크탑, 스마트폰을 넘어서는 세상이 드디어 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굳이 인터넷 오브 띵이라든지 사물 인터넷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컴퓨터가 여기저기 퍼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두이노 보드는 아두이노 회사에서 만들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제한은 있어요. 결국은 아두이노 보드의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 아두이노가 제공하는 그 구멍들에 추가적으로 뭔가를 꽂을 수 있는 작업을 했고, 통상 이런 거를 쉴드 혹은 너터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고 있는 것과 같은 이 보드들은 아두이노의 구멍들, 핀셋들 위에 겹쳐져요. 그럼으로써 아두이노가 하지 못한 기능을 추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두이노가 만든 정품에 꽂히는 쉴드들, 즉 서드 파티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제3의 업체들이 아두이노의 기능을 강화하기 시작했고요. 아두이노는 범용성을 떼야 되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 대한 걸 하지 못하지만 이런 쉴드를 만드는 업체들은 굉장히 조그마한 분야들에 특화된 보드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즉 아두이노의 쓰임새가 굉장히 구체적인 분야들, 자그마한 분야들까지 확산된 거죠. 오픈소스 정신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재밌네. 내가 이 아두이노를 가지고 이 쉬드들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하고 어머님이 농사를 지시는데 비가 올 때마다 뛰어가셔서 비닐하우스를 걷고 하는 거를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파서 본인이 직접 온도 센서, 강수 센서를 확보한 후 그 다음에 모터로 비닐하우스를 폈다가 껐다가 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의 스마트폰으로 이것을 제어할 수 있도록 선물로 소프트웨어까지 짜드렸어요. 아버님이 너무 좋아한 겁니다. 이 친구 너무 기뻐서 나는 이렇게 했더니 아버지 어머니가 참 좋아하시고 농사일도 수월해졌으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픈소스라고 얘기했잖아요. 즉 본인이 만든 것을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건 아두이노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아두이노 프로젝트 허브예요. 그래서 대학들, 개인들, 단체들이 본인들의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집단지성이라는 것이 무섭게 작용을 해서 이런 걸 가지고 사업도 하고 본인이 필요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는 건 이제 Hexter.io라고 부르는 사이트예요. 아두이노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들도 있지만 Hexter.io는 원래 이렇게 오픈소스 정신으로 본인들이 만든 거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인데 이렇게 아두이노 제품을 가지고 해본 것들을 공유하는 것들을 기존에 오픈소스 하는 사람들이 그래? 그럼 아두이노도 우리가 받아들이겠어. 공유하지. 확산되고 있는 것이 아두이노 사이트를 나와서 좀 더 확산이 커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체계화되고 규모를 갖추기 시작을 했으니 우리나라에서도 1년에 한 번씩 열리고 있는 메이커 페어입니다. 메이커 페어라고 부르는 거는 메이커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어요.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 대학을 나오거나 대학원을 나오거나 한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나 본인이 뭔가를 만들고 그것을 공유하고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한 군데 모여서 일종의 잔치처럼 벌리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페이지는 메이커 페어 로마입니다. 로마 그럼 IT하고 약간 좀 격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아두이노도 이탈리아였어요. 최근에 유럽, 특히 북유럽 쪽에서의 IT 기술 활성세는 굉장히 무서울 정도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뭔가 만들어서 그 경험을 공유하는 것, 아두이노 같은 곳에 소프트웨어를 올리고 네트워킹을 하고 이것을 최종 산출물로 들고 와서 경험을 구현하는 것들이 확산이 되기 시작했으니 사람들은 뭡니까? 기성 제품이 아니고 본인이 만든 물건, 드론도 만들어요. 자동차도 만들고 그것들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킹을 한눈에 한 그룹으로 바라보는 세상이 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경제적으로 약간 어려운 국가들이에요. 아무리 비싼 하드웨어라도 돈 있으면 사면 됩니다. 제가 만드는 것보단 그게 더 수월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들, 그렇게 살 여력이 없어요. 수백만 원에 해당하는 것들을 살 여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적극 받아들입니다.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인 알리익스프레스에 가서 보는 것과 같이 아두이노 로봇이라고 치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물건을 볼 수 있고요. 가격을 한번 볼까요? 원화로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로봇팔을 보게 되면 4만원에서 8만원 밖에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저런 제품을 저 시대 이전에 아두이노 이전에 산다 그러면은 거의 뭐 100만원, 200만원입니다. 장난이 아닌 정도의 가격 절감인 거죠. 결국은 굉장히 저렴한 장치들로 스스로 로봇과 자동차 기술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무인 자동차, 자동차는 비싸요. 무인 자동차에 필요한 부품과 기술, 이런 얘기가 달라지죠. 하나하나 가져다가 제가 직접 조그만하지만 기존의 무선 자동차의 모든 기술을 개발해 볼 수는 있어요. 결국은 이런 식으로 세상이 바뀌고 있으니 아두이노가 일단 오픈소스 하드웨어라는 분야에서 길을 열었고요. 범용성을 가지면서 개발자가 짜고 싶은 하드웨어 물건을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으며 오픈소스 하드웨어라는 개념을 활성화시켜서 당신이 이 회로를 만들 수 있으면 직접 만들어서 쓰세요. 괜찮아요. 라는 오픈소스 개념의 하드웨어로의 연장,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아두이노 얘기야 뭐 그냥 초중고등학교 장난감이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다른 방향입니다. 이 슬라이드의 이름엔 아주 특이하지만 페이스북이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데이터 센터 아까 서버룸. 이 사진을 보면 뒤쪽에 책꽂이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엄청난 컴퓨터들입니다. 이것도 좀 페이스북 데이터 센터? 그래, 페이스북이 데이터 센터가 있겠지. 서버가 있겠을 테니까. 근데 가운데 오픈소스가 있어요.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많다는 건가? 위쪽의 이름을 봅시다. 오픈 컴퓨터 프로젝트. OCP라고 부르는 건데 가운데 About OCP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기술을 페이스북이 직접 해보고 모두 회로도와 설계도와 소프트웨어를 공개한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프로젝트를 보면 뭐가 있습니까? 스토리지, 디스크를 만들고 공개했어요. 네트워킹, 네트워크 장치를 직접 만들고 회로도와 이런 것들을 공개했어요. 서버 디자인, 인텔 CPU 서버와 AMD 서버 컴퓨터를 만든 후 회로도를 공개했어요. 기타 렉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함께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건물 설계도와 회로도도 전부 공개합니다. 뭔 소리입니까? 오픈소스 하드웨어를 아두이노에서 장난감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시작을 했지만 굉장히 무서웠죠. 제일 큰 건 아예 구글이나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서버 건물과 그 안에 들어갈 모든 인프라를 페이스북이 직접 만든 후 모든 설계도를 공개한 겁니다. 당신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결과는 무시무시했어요. 2011년에 페이스북은 보는 것과 같이 서버 스토리지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네트워크를 포함한 모든 것들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왼쪽과 오른쪽에 앞서 스위치란 단어를 얘기했는데 스위치를 10기가, 20기가 이더넷으로 만든 스위치 하드웨어와 이것을 제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들을 또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2013, 2014, 2015, 2016, 현재 2019까지 끊임없이 더 추가적인 장비들을 만들어서 공개하는 작업을 꾸준하게 하고 있어요. 페이스북이 직접 하드웨어 엔지니어들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직접 만들었고요. 그것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페이스북은 본인들이 쓰고 있는 모든 서버와 데이터 센터들은 다 이 오픈소스 컴퓨터 프로젝트인 OCP로 만들었다고 얘기하고요. 보고 있으면은 전력이라든지 덴서티, 네트워크 다운링크 속도, 그 다음에 케이블의 개수의 적어짐,
거의 모든 측면에서 장점을 보고 있다라고 홍보하기 시작을 했어요. 데이터 센터에서 멈추지 않았고요.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한 사람들과 손을 잡기 시작을 했으니 이동통신입니다. 지금 OCP라는 단어 뒤에 TIP가 있는데 슬라이드를 보면 텔레콤 인프라 프로젝트입니다. 텔레콤은 SK텔레콤, 코리아텔레콤, LG유플러스처럼 통신사업자를 얘기를 해요. 뭔 소리냐? 현재 오른쪽에 보면 5G라고 크게 써놨는데 그래요. 5세대 이동통신과 같은 장치들도 오픈소스 하드웨어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 가지고 만들 수 없을까? 결국은 페이스북은 이동통신 업체들과 이동통신 사업자와 손을 잡고 오픈소스 하드웨어라는 세상을 이렇게 확산해 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만 하는 거잖아요, 교수님. 페이스북은 별 관심 없어요. 구글은 어때요, 그러면? 구글은 좀 다른데, 구글은 사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최근에 많이 내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 구글이 만든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들이나 하드웨어들은 별로 외부에 공개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재밌는 거. 2015년에 ACM이라고 부르는 석박사들의 학회에서 시그컴이라는 컨퍼런스를 열었는데 여기에 논문이 하나 실렸고요. 보는 것과 같이 굉장히 많은 저자가 들어간 주피터 라이징이었어요. 제목을 보면 구글의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를 10년간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거를 설명했습니다. 오른쪽을 보면 사진들이 보면 물건들이죠. 네트워크 장치들이에요. 실제로 네트워크 장치와 컴퓨터들을 구글은 직접 만들어요. 원래. 공개를 안 할 뿐이지. 심지어 본인들이 쓰는 리눅스 운영체제 버전도 있는데 공개는 안 해요. 그리고 이것을 10년 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설명을 했으니 무슨 얘기입니까? 과거에는 통신장치 회사인 시스코 같은 데서 물건을 사와서 설치하고 줄을 연결하는 게 의미가 있었다면 지금은 뭔가요? 본인들이 필요한 하드웨어들을 직접 만들거나 오픈소스 하드웨어를 가져다가 개량합니다. 본인의 입맛에 맞는 하드웨어인 거예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수많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을 활용을 해서 본인이 집중해야 될 것이 아닌 부분들은 조기에 구축을 하고요. 본인들이 집중해야 될 곳에 전력을 집중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왜 우리가 컴퓨터 네트워크가 아니고 컴퓨터 네트워킹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여기 와서 이제 이해해 봅시다. 하드웨어, 오픈소스로 되어 있어요.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능력이 있으면 추가할 거 추가하고 뺄 거 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 그 위에 올라갈 소프트웨어들, 본인이 필요한 거 직접 만들어서 넣으면 돼요. 극단적으로 얘기할까요? 구글의 웹브라우저로 구글의 서버를 붙인다 그러면 구글이 만든 구글 웹브라우저 크롬과 구글 서버 사이의 통신 방식은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몰라도 돼요. 구글만 알면 돼요. 따라서 통신 기술도 구글이 짜고 싶은 대로 짜면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똑같이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만들고자 하는 네트워크가 있는데 거기 필요한 하드웨어들 능력이 되면 직접 만들면 됩니다. 소프트웨어들 굳이 사올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입맛에 맞으면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Do it yourself, in-housing, in-building 굉장히 많은 얘기들인데 최근엔 기성 제품을 가지고 오는 것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직접 만듭니다. 특히 경쟁사와의 시간 차이에 따른 수익의 비용이 왔다 갔다 하는 게 크다면 수익성이 또 굉장히 시간에 달려 있다면 표준이건 뭐건 상관없이 직접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네트워킹이 됐고요. 하드웨어는 가장 기초적으로 CPU가 인텔 CPU가 들어간 애들로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그 위에 뭘 만들지 소프트웨어 이슈가 된 거죠. 결국은 이 맥락에서 본 수업에서 이론적인 부분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교재수스럽게 다루겠지만 OSI 7계층에 맞춰서 이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하드웨어, 인하우징 스스로 만드는 거 이런 입장에서 프랙티스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오픈소스 하드웨어, 아두이노 뭐 이런 것들도 큰 의미를 갖지만 이렇게 소스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도 굉장히 재밌는 물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런 것들이 이제 싱글보드 컴퓨터라고 부르는 굉장히 작으면서도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는데, 분명히 이해해야 될 건 오픈소스는 아니에요. 그냥 물건을 사는 겁니다. 하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으니 이런 걸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즈베리 파이를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라즈베리 파이 한번 좀 들어봤죠? 3만원짜리 조그마한 컴퓨터. 영국에서 만든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초, 중, 고등학교에서 프로그래밍을 가르쳐야 되는데, 컴퓨터죠. 컴퓨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해야 되는데, 컴퓨터를 사주지 않고 교육을 하는 것은 결국은 이 IT 기술에 한 곳으로의 집중, 어떻게 보면 사회를 좀 더 양극화하는 거다. 그래서 모두에게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보급하고 교육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수많은 시도를 했는데 성공적으로 결국은 이루어진 것이 이 라즈베리 파이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만든 제너럴 퍼포스 컴퓨터, 일반 컴퓨터의 최고 등급이고요. 단일 모델로 팔린 컴퓨터로 계속 역사를 갈아치우고 있는 이 컴퓨터라고 볼 수 있죠. 보고 있는 것이 라즈베리 파이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파이 3 모델 B. 최근에 뭐 업그레이드가 또 됐지만, 컴퓨터예요. ARM CPU, 휴대폰에 주로 들어가는 ARM CPU가 쓰이는 브로드컴의 프로세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출력은 HDMI, 그 다음에 전원은 마이크로 USB, USB 포트가 또 4개 있어서 보조 장치를 달 수 있고요. 무선랜 블루투스와 그 다음에 랜이라고 부르는 유선 통신이 들어가 있는 앱니다. 저장 장치로 마이크로 SD를 써기 때문에 이것만 사가지고 꽂으면 이제 완벽한 컴퓨터가 되죠. 컴퓨터예요, 진짜로. 그리고 대부분 사용하는 운영체제가 바로 뒷장에도 나오지만 리눅스입니다. 뭡니까? 컴퓨터가 필요하고 작아야 되며 작은 공간 안에 들어가서 저전력이어야 되는데 그거를 직접 만들 수는 없죠. 그걸 뭐 누가 실력이 돼가지고 잘 만들겠습니까? 카드만한 크기, 크레디트 카드만한 컴퓨터로서 정말 제대로 된 운영체제인 리눅스가 돌아가고 온갖 통신 기술이 잘 되니 더할 나위 없이 사람들이 야 이거 가지고 이것저것 만들 수 있네? 라는 상상을 하게 만든 거지요. 그리고 운영체제들이 줄을 따릅니다. 대표적으로 라스피안이라고 부르는 데비안이라고 부르는 계열의 리눅스 운영체제를 쓰는데 리눅스라는 운영체제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운영체제 리눅스 중에서 가장 유명한 버전 우분투가 2위에 올라갑니다. 즉 데스크탑이나 서버에서 짰던 소프트웨어들이 크게 하드웨어 디펜던시가 없다면 라즈베리 파이 위에 올라가 있다는 거죠. 성능은 떨어지지만 기능은 대부분 구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랴부랴 윈도우즈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데스크탑의 그 윈도우즈는 아니지만 윈도우즈 기반으로 한 조그마한 운영체제를 만들어서 여기 넣었어요. 그리고 줄줄이 이 라즈베리 파이에 올라가는 운영체제들이 줄을 따릅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아졌고 이 운영체제들 위해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들이 대부분 다 라즈베리 파이 위에서 조금 수정을 하면 돌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구글에서 가서 라즈베리 파이 프로젝트라고 치면 수많은 왼쪽의 글자들과 오른쪽의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아두이노는 단순하게 아날로그 디지털 입출력과 프로세스를 약간 할 수 있는, 실제로 짜보면 한 4, 500줄 정도의 프로그램 정도를 짜는데 라즈베리 파이는 진짜 컴퓨터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런 세상이 도래했습니다. 이곳저곳에 정말 많은 컴퓨터들이 퍼지고 우리는 데스크탑 서버, 스마트폰을 짜듯이 이 조그마한 컴퓨터들을 통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해내는 일을 시작한 거죠. 라즈베리 파이가 나와서 결국은 조그마한 컴퓨터로 없었던 분야의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지자 사람들은 당연히 성능에 아쉬움을 느꼈고요. 지금 보고 있는 물건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물건입니다. 오드로이드라고 부르는 물건인데 갤럭시에 들어가는 삼성이 만든 엑시노트 노트북에 들어가는 수준의 프로세서죠. 이걸 가지고 만들어낸 조그마한 컴퓨터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이즈는 라즈베리 파이하고 거의 동일하고요.
단 전원이 성능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220V를 꽂게 되어 있고요. 보면은 발열도 워낙 강해서 쿨링 팬들이 올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없었던 분야를 열었고 그 분야의 성능이 개선된 물건들이 뒤따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비글본이라고 부르는 거는 라즈베리 파이가 영국의 물건이다 보니 미국스러운 게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고요. 뭐 특별히 기능적 차이야 뭐 있고 그렇겠지만 용도 입장에서는 거의 비슷한 용도로 사용을 하는 비글본 같은 프로덕트도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시장을 인텔이 가만히 손 놓고 있진 않겠죠? 지금 보고 있는 거는 한 주먹에 들어갈 정도로 작은 인텔 컴퓨터입니다. 인텔이 만들었어요. 누크라고 부르는 건데 인텔 CPU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셀러론부터 해서 고성능 제온 프로세서까지 들어가는 굉장히 조그마한 컴퓨터를 만들었고요. 직접 제조해서 판매합니다. 단 램이라든지 디스크는 없어요. 그래서 컴퓨터기는 하지만 저장 장치하고 운영 체제가 없고요. 영역은 어디다 쓰겠습니까? 라즈베리 파이나 그 오드로이드 불만스러운 겁니다. 특히 라즈베리 파이나 오드로이드는 ARM CPU를 쓰고 있어요. 하드웨어 디펜던시가 있는 소프트웨어인데 리눅스에서 인텔 CPU에서 짰다 돌아가기 힘듭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하고 있고요. 워낙 성능이 또 고성능이다 보니 최근에 무인 자동차라든지 기타 등등을 만들 때 차 안에 들어가는 고성능 컴퓨터를 대체하는 용도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건 구글의 코랄입니다. 구글이 만든 거예요, 구글이. 왜 만들었느냐? 구글에서 알파고를 히트쳤지만 최근에 그러면은 구글이 그 기술을 가지고 돈을 어디서 벌고 있습니까? 텐서플로우라고 부르는 본인들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프로세서까지 만들어주고 클라우드라고 부르는 곳에서 빌려쓰게 하는 거죠. 그런데 구글의 서버에 접속을 해야 되면 항상 통신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통신에 지연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게 싫었던 거죠. 결국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구글은 라즈베리 파이나 아두이노가 필요했어. 근데 범용 컴퓨터가 아니고 인공지능 프로세서가 필요하다면 이 구글의 코라를 쓰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레디트 카드 사이즈만한 것이 왼쪽이고요. 오른쪽은 라즈베리 파이나 일반 누크 같은 컴퓨터에 USB로 연결하면 되는 텐소플로우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은 굉장히 재밌죠? 조그만한 아두이노가 아날로그 디지털 정보를 그냥 단순 처리, 라즈베리 파이가 나와가지고 저성능이지만 뭐 할 만한 건 다 얘기했고, 오드로이드나 누크가 나오더니 고성능도 가능하게 했어요. 그러더니 한 단계 뛰어넘어서 일반 범용 컴퓨터가 아닌 인공지능 특화된 장치들도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구글 코라를 좀 더 보겠습니다. 왼쪽은 라즈베리 파이 같이 이렇게 크레디트 카드 형태의 보드예요. 오른쪽은 USB에 꽂는 겁니다. 스펙을 살펴보면 왼쪽에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이 조그마한 암 프로세서 같은 게 있어요. 오른쪽은 별도의 컴퓨터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의 중간 부분을 보면 Comparable with 라즈베리 파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둘 다 텐서플로우면서 서버의 클라우드 시스템, 구글에 접속하지 않아도 되는 라이트한 버전을 지원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제 인공지능까지 우리가 원하는 곳에 조그마한 컴퓨터를 두고 구현할 수 있는 세상에 온 것입니다. 엔비디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엔비디아가 요즘 인공지능이 뜨면서 매우 만족스럽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GPU를 샀으니까. 근데 방금 본 것처럼 저런 조그만한 장치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저기 퍼지는 겁니다. 어라? 우리가 원한 세상이 아니네. 부랴부랴 제슨이라고 부르는 앞쪽에서의 코랄과 같은 애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로봇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아니면은 통신을 하지 않으면서 똑똑한 일을 해야 되는 자그마한 컴퓨터들을 대시할 수 있는 이런 보드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야, 여기까지 살펴봅시다. 컴퓨터라고 부르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을 했는데 진짜 다양해진 거예요. 정말로. 심지어 그 하드웨어를 직접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조그마하지만 굉장히 파워풀한 디바이스들이 많아진 겁니다. 결국은 이런 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IT 세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며 우리나라가 좋아하는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기술적인 근간이 된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컴퓨터 네트워크는 이들을 연결하는 겁니다. 이들이 연결이 되었을 때 요구하는 조건들은 기존의 전화 교환기나 이동통신이나 이런 것들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던 서비스들이 기존이었다면 이들은 사람이 주로 엔드 유저가 아닙니다. 결국은 네트워크의 요구사항이 바뀌기 때문에 컴퓨터 네트워킹의 패러다임은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이쪽 분야의 새로운 기술을 찾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디바이스들 위에 우리는 동일한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을 가져가고 있으니 리눅스 운영체제입니다. 리눅스를 만나러 갑시다. 리눅스를 모르더라도 운영체제는 뭐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혹은 뭐 안드로이드, iOS, 맥OS 컴퓨터를 운영하기 위한 가장 기초가 되는 소프트웨어인 거는 뭐 대부분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991년 8월에 리누즈 토발즈라고 부르는 학생이 재밌는 작업을 했어요. 운영체제 수업을 들었는데 굉장히 재밌어가지고 수업에서 들었던 일부를 본인이 직접 구현을 해봅니다. 그리고는 사람들과 공유를 하면서 본인이 운영체제를 짰다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장난감이었어요. 본인도 장난이라고 얘기했고. 하지만 이게 굉장히 큰 방향으로 변했다는 거죠. 10년이 지나 이 리눅스라는 운영체제는 리눅스 파운데이션이라는 단체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리눅스라는 운영체제의 소프트웨어 개발, 발전, 프로모션을 총괄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가 되고요. 리눅스는 이때까지만 해도 기존에 돈을 주고 사야 되는 MS 윈도우즈나 맥OS 혹은 유닉스라는 상용 소프트웨어들의 대체품으로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리눅스 운영체제는 16 밀리언 US 달러에 육박할 만한 그 기능을 돈으로 따진다면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는 건 아니지만 돈을 주고 산다면 저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거고요. 뭐 보게 되면 제일 오른쪽 끝이 제일 중요한데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클라우드 서비스 구글이나 뭐 아마존을 얘기합니다. 이런 곳 10군데를 뽑으면 그 10군데는 모두 리눅스 파운데이션의 소프트웨어를 쓰고 멤버이며 컨트리뷰션을 한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본인들이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회사를 운영하는 핵심 기술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리눅스가 어떤 위치냐를 봐야 되는데 지금 네 가지를 언급했어요. 슬라이드를 보면 가장 오른쪽 끝에 펭귄이 있죠. 제가 리눅스 운영체제 맞아요. 그러면 그 왼쪽에 있는 애를 봅시다. 하이비 레죠. 최근에 그 우리가 이제 뭐 블록체인도 얘기하고 굉장히 그 다양한 새로운 화폐들을 얘기하는데 그래요. 그 기술과 관련된 가장 핵심 기술이고 오른쪽에서 세 번째, 즉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애를 보면 네트워크가 나오고 모바일 서브스크라이버가 나옵니다. 이동통신의 핵심 기술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왼쪽은 오토모티브 그레이드 리눅스인데 그림이 계기판스럽게 보이죠? 자동차 안에서 리눅스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엔진을 제어하거나 이런 정도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계기판이라든지 인포테인먼트라고 그래가지고 다양한 이 LCD판들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목숨과 상관이 없는 수많은 전자기기 센서들 이런데 리눅스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요. 자동차 아닙니다. 뭔 소리입니까? 리눅스는 이제 일반 데스크탑 컴퓨터에서만 돌아가던 운영체제가 아니고요. 사실상 이 컴퓨터 네트워크 수업에서 컴퓨터라고 지칭하는 애들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운영체제가 돼버린 겁니다. 결국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하드웨어 좋아요. 오픈소스 하드웨어가 있다면 어떤 OS가 올라갑니까? 거의 대부분 리눅스를 일단 고려한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리눅스 운영체제 위에서 개발되는 것, 리눅스를 기반으로 네트워킹하는 것, 이런 것들이 현 시대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었고요. 그래서 수많은 회사들이 리눅스 개발자들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리눅스는 운영체제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보는 것처럼 이제 운영체제를 포함해서 무슨 뭐 보안, 딥러닝, 가상화폐, 네트워킹, 인공지능, 총 이런 분야로 100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100개 중에 한 개가 우리가 알고 있는 펭귄 리눅스입니다. 어마어마해요. 결국은 현재 우리는 리눅스가 거의 모든 것의 표준이며 모든 것의 기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도 포함이 되는 거죠. 안드로이드 같은 운영체제, 리눅스 소프트웨어를 가져다가 수정한 거예요. 우리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 디스트로라고 부르는데 통상 리눅스의 변종, 그 중에 하나가 안드로이드라고 한다면 이런 게 48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변종들이 그만큼 다양한 기기들 위에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혹시 본인이 윈도우즈를 대신할 다른 운영체제를 깔고 싶다면 고민할 만한 것들은 이 6가지 정도일 것 같아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우분투, 그 다음에 데비안, 센토스, 페도라 이런 애들도 인기죠. 예쁘다고 불리우는 것들로 넘어가면은 엘리먼터리, 민트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윈도우즈 7이 지원 종료되면서 우리나라도 공공기관에서 리눅스 운영체제로 많이 갈아타려고 하는데 본인의 전공과 상관없이 리눅스 운영체제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는 건 좋은 거니까 한번 뭐 기회가 된다 그러면 리눅스 운영체제로 본인의 메인 컴퓨터를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개발자 입장에서 참 도움이 될 만한 운영체제는 결국 우분투예요. 우분투가 어디에 올라가느냐? 서버라고 불리우는 대형 컴퓨터에도 올라가고 일반 노트북과 같은 데스크탑,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물론 서버기도 하지만 클라우드 컴퓨팅, 조그만한 IoT, 우분투는 특히나 다양한 컴퓨터들 위에 돌아가는 굉장히 버전들이 쉽게 제공이 되고 있어요. 따라서 기회가 된다 그러면 이 우분투를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앞쪽에서 라즈베리 파이에 올라가는 우분투 메이트를 봤는데 우분투 메이트를 포함을 해서 경량의 컴퓨터 위에 올라가는 경량의 우분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이 7가지가 조그마한 컴퓨터, 정말 이제 내가 이 컴퓨터를 버려야겠구나, 더 이상 쓸 데가 없는 것, 이러더라도 이 경량의 리눅스 운영체제들이 들어가면 웬만한 일은 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한번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리눅스는 안드로이드의 근간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안드로이드는 스마트폰에서 시작을 했고요. 와치 같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들어갔고, 태블릿에 들어갔고, TV에 들어갔고, 자동차에도 들어갑니다. 리눅스도 굉장히 많은 변종들이 여기저기 들어가지만 리눅스에 기반한 안드로이드도 여기저기 굉장히 많은 곳으로 퍼지는 거죠. 리눅스는 이렇게 현재 수많은 우리가 잘 모르는 굉장히 많은 장치들의 뒤쪽에서 그 장치들을 동작시키는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신문 기사는 굉장히 상징적인 기사가 되겠고요. 전 세계 슈퍼컴퓨터 500대의 운영체제를 서베이를 했는데 전부 리눅스라는 겁니다. 슈퍼컴퓨터에 대한 것이 과거하고 현재 좀 다른데 그냥 인텔 CPU로 묶여져 있는 굉장히 많은 컴퓨터라고 봐도 돼요. 결국은 전 세계에서 대형 작업을 하는 모든 컴퓨터는 리눅스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정도로 리눅스는 굉장히 많이 확산되어 있으며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결국 컴퓨터 네트워크의 컴퓨터 확산이 굉장히 많은 하드웨어 장치들에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했는데 그 하드웨어의 영혼들에 해당하는 운영체제가 전부 리눅스로 된다는 것. 이거를 빗대어서 지금 보고 있는 얘기를 임차하는데 2011년 8월 20일에 마크 핸더슨이라는 분이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먹어치우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 회사가 뭘 하던 간에 소프트웨어를 안 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뭐 배달의 민족도 그렇고 물건을 배달하는 거지만 도구적으로는 소프트웨어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수많은 회사들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리눅스는 현재 보고 있는 슬라이드는 전 세계에서 중요한 소프트웨어 10개를 선택한다 그러면 그 중에 9개는 리눅스라는 겁니다. 요게 2년 전 슬라이드였는데 최근엔 10개 중에 10개로 바뀌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의미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이 공유하며 중요한 소프트웨어 10개를 대면 다 리눅스 파운데이션에서 하고 있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교과서적인 우리가 뭐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을 얘기한다 그러면 뭐 이렇게 많은 소프트웨어가 있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 슬라이드를 보면 OSI라든지 기존의 뭐 인터넷과 다른 내가 만들어서 직접 쓰는 그런 소프트웨어 하드들을 포함해서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회사들이 필요로 한 소프트웨어들 다 요즘은 리눅스에서 거의 만들어내고 있고요. 지금 보고 있는 아이콘들은 통신에 국한된 것만 보여줘도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 컴퓨터 네트워크 수업은 무엇이며 컴퓨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들의 의미를 알았고요. 정말 많은 컴퓨터들이 만들어지는데 재미있는 건 뭡니까? 프로그래머들이 직접 만들 수 있는 하드웨어도 있고 그 위에 소프트웨어를 자기가 짜서 필요한 네트워크를 본인 스스로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는 네트워킹의 세상에 살고 있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운영체제 리눅스. 수많은 기기들이 만들어지지만 일관된 리눅스 운영체제의 후예들을 쓰고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자, 이후로 수업은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이론 수업은 OSI 7계층의 한 계층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작업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이 필드에 나갔을 때 도움은 되겠죠. 하지만 필드는 방금 얘기했었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새로운 서비스 다양해졌습니다. 프랙티스에서는 각각의 계층에 해당할 만한 모던한 이런 기술들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하드웨어를 개발하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시험은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만 볼 거고 이론 시험이고요. 여러분들은 이 수업을 들으면서 아, 전통적인 건 저렇구나. 내가 회사를 나가거나 아니면은 필드에 나가서 실물을 볼 땐 이런 걸 알아야 되는구나. 저게 도움이 되겠네. 이렇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작은 바람은 여러분들이 이 과목 외에서 텀 프로젝트나 수많은 개발을 할 기회가 올 텐데 그때 수업에서 특히 이 프랙티스에서 언급된 것들을 한 번씩 사용해 본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주차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